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임대인 한 명이 깡통 전세를 500건 계약했다. 1270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깡통 전세를 놓고 뭐 잠적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오래됐습니다. 뭐 한 십몇 년째 이런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깡통 전세가 500건씩, 1000건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왜 있냐면,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이런 깡통 전세 관련해서 피해,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빌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다가구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거의 다세대 주택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갭 투자다 그러면 뭐 5억짜리 집을 전세가 4억 5천이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전세랑 매매가 갭 차이가 안 나니까 그 5천만 원 내 돈 넣고 사가지고 전세 놨다가 뭐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하던 일에 이런 방식인데, 당연히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최소 뭐 그래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한 좀 살만한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차이 많이 나도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두세 채 아니면 뭐 10채 이렇게밖에 못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차액이 전세랑 매매가 차액이 얼마 안 납니다.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도 집값은 비싸지만 전세가는 좀 싸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 갭 차이가 좀 나는데, 대부분이 요 피해 사례들이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는 그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가 뭐 2억 9천이라든가, 뭐 매매가가 뭐 4억인데 전세가가 뭐 3억 뭐 7천이라든가, 이렇게 전세가랑 매매가 갭 차이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떤 거는 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뭐 내 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갭 투자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 그 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500채씩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싼 집, 그 갭 차이가 작은 집에 투자를 했어도 500채면은 뭐 1000만 원이라고 쳐도 50억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50억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다 짓죠. 이제 시공해가지고 다 지으면 이제 분양을 하죠. 보통은 이제 시공이랑 분양이랑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분양을 합니다. 이 집을 팔아야 돼. 다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자기들 건설사들도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남으려면은 2억 8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분양가를 2억 8천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을 2억 8천에 팔아야 이 건설사도 손해 안 보고 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8천에 팔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2억 8천에 사세요 이러면은, 이게 빌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빌라 샀다가 괜히 나중에 안 팔리면 괜히 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매매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빌라를. 특히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빌라들보다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이 새 거잖아요. 옵션도 다 좋게 돼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20평짜리라도 뭐 15년 전에 지은 빌라랑 그 바로 옆에 최근에 지은 빌라랑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신축이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의 일반적인 그 구축 대비 시세도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빌라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2억 8천이지만 2억 8천에 매매는 안 되지만 2억 9천에 전세는 돼요. 왜냐면 2억 8천에 매매하면 대출, 요새 대출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뭐 빌라니까 잘 안 살려고 해. 근데 전세는 대출도 달 나와. 나중에 전세금 뭐 돌려받는 거니까 매매가는 뭐 한 3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는 2억 9천이다. 큰 차이 없지만 뭐 전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신축 빌라 전세 알아보시던 분들이 빌라 샀다 나중에 안 팔리면 골치 아픈데 전세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전세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분양회사는 전세금을 다 받았으니까 돈은 이제 됐어. 근데 명의가 아직도 자기네 회사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자를 찾아요. 다시 매수자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명의 가져가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2억 8천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전세금 얼마 받았어요? 2억 9천. 그러니까 1000만 원 남죠. 그거 매수인 주는 거예요. 그 매수인은 자기 명의 빌려주고, 혹은 그거 명의만 내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냥 100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뭐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져가는 매수인들이 정상일 리가 잘 없겠죠. 그 뉴스 보면은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아예 뭐 사람도 없는 명의만 있는 이런 거 갖다가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그 한 사람이 많은 집을 가져가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명의 내 걸로 가져오는 조건으로 뭐 1,000만 원씩 가져갔다. 500 채면 50억이죠. 근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50억을 갭 투자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현재 가치가, 원래는 현재 가치는 2억 8천이죠. 그걸 전세를 2억 9천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집값이 올랐어요. 뭐 옛날처럼 계속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뭐 폭등을 했어. 그 3억 5천 4억 갔어. 문제가 없죠. 전세금 돌려주는데도 뭐 다른 세입자 받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안 되면 이 집 팔아버리면 그 1,000만 원, 내가 예전에 1,000만 원도 수수료도 받았지만 집값도 한 1억 오르면 내가 또 한 1억 먹고, 그렇게 500 치면 얼마예요? 뭐 500억이죠. 550억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일단 매매가 안 되죠. 왜? 2억 8천에 내가 그 내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2억 8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집이 만약에 조금 떨어져서 2억 5천이 됐다. 팔아야 되는데 팔고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도 전세금을 못 주죠. 게다가 빌라니까 좀 일반 시세보다 좀 싸게 팔려면 좀 안 팔리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빼서 팔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집값이 계속 올랐을 때는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문제가 되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갭 투자를 했다가 뭐 돈이 없는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갭 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다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집이 몇 채라 그랬어요? 500채, 1000채. 그러면은 500채에 대한 재산세랑 종부세가 나오겠죠. 재산세랑 종부세가 억 단위로 나옵니다. 억 단위로. 왜? 이 사람은 어쨌거나 처음에 뭐 약간 가자 뭐 이래가지고 그냥 500개 자기 명의로 돌린 거다 보니까 애초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금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년만 여기서 살다 보면은, 세입자가 살다 보면 자기는 이제 전세 2억 9천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배당,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경매 배당 순위가 1순위였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뭐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압류가 붙죠. 세금 가압류가 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 가압류가 1,000만 원만 붙어도 얼마가 붙든 어쨌거나 내가 원래 이제 전세 세입자니까는 배당 순위가 1순위였지만 세금은 그런 게 없어요. 세금은 무조건 0순위예요. 그래서 세금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내가 가져가게끔 바뀝니다. 이게. 예. 배당 순위가 2순위로 바뀌어 버려요. 왜? 세금은 나라 거라서 먼저 그 배당을 해주거든요. 우선 배당을 받아요. 경매 진행 시에.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전세금을 내가 냈고 그 상태에서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경매 넘어가냐 마냐. 그 집주인한테 연락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왜? 집주인이 뭐한 500개 되니까 연락 못 받는 거죠. 뭐 저기 보니까는 동남아로 도망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제일 좋은 거는 정상적인 거는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받는 거. 그렇죠.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현금으로 탁 돌려주는 경우 잘 없잖아요. 자기들도 뭐 몇 억씩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넣어주는데, 가압류가 붙어 있잖아요. 가압류 붙어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뭐 그 가압류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렇죠. 애초에 가압류 금액 붙어 있는 집에 새로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처럼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걸 감안하고 들어오더라도 내 전세금 100%다 돌려받는 거는 불가능하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재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빌라, 보통 빌라 서울에 이제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5만 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500채면은 1년에 내는 재산세만 2,500만 원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요 종부세만 억 단위로 나와요. 1년에. 그거 제대로 내겠어요? 제대로 안 내겠죠. 가서 다 이제 과태료 그 압류 붙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 붙게 되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압류된 세금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경매 낙찰, 그 집이 낙찰이 되더라도 내가 돌려받는 돈은 뭐 정상적인 그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약간 뭐 노숙자거나 아니면은 뭐 인생 한 방 노리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괜히 또 문제 될까봐 여기다가 캡처는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갭 투자로 열 몇 채를 했대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산 신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묻더라고요. 그 자기는 파산 신고하면 끝나지만
그 열 몇 개 세입자들은 싹 다 피해보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사실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얘가 집값이 떨어질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고의로 그랬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뭐 집값이 떨어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예방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계약할 때 분양회사에서 명의를 사간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당일날 이렇게 명의가 한꺼번에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금지하면 어떻겠느냐? 주변 빌라 시세를 정확히 알고 전세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공중파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던데 이게 사실은 뭐 쉽진 않죠. 그 알아보시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빌라 시세를 정확히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있어도 15평, 20평 이래도 실제 평수가 다 틀리고 그 건물 그 생긴 게 다 틀리고 그 건물이 그 건축 연도가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게 5억이라고 해서 내 거는 한 뭐 6억 가겠건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제일 좋은 건 그 똑같은 건물 빌라 안에 빌라라고 해도 뭐 보통 10개나 뭐 15개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빌라가 최근에 거래된 게 있으면 대충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쉽진 않죠. 일단은 그 빌라는 그 매매가랑 전세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대부분이 거의 신축 빌라예요. 왜냐면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랑 그 전세가랑 차이 없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면은 뭐 그래도 몇 천만 원 차이 나니까 집이 좀 헐었으니까. 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작년인가부터는 이게 다 지금 현재는 의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세입자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거 나라에서 보증보험 가입해놨으니까 돈 바로 돌려주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뭐 다른 사유가 생기면은 지급이 보류되기도 한답니다. 그 실제로 보니까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그 전세금 지급 보류가 돼가지고 그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뭐 똑같은 거죠. 뭐 집주인이 돈 안 주는 거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주인에 대한 처벌은 뭐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처벌이 잘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민사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미 저 사람은 뭐 수수료 다 먹고 배째인 상태인데 민사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죠. 돈이 없을 테니까. 어쨌거나 최근에 이렇게 그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집주인이 가진 집이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1대1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500건, 1000건씩 해서 먹고 튀는 것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계약할 때 집주인 실제로 만나보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뭐 집이 몇 개나 있는지. 뭐 아니면 만나봤을 때 대충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그런 걸 보고 계약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요런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